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주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챕터 4로 가보겠습니다. 지방자치와 주민이라고 하는 챕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챕터는 여기는요, 일단은 뭐 이제 주민이 뭘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돼요. 이제 지방자치의 3요소다라고 하면 세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지방자치의 3요소? 지방자치 3요소 그러면은 일단은 뭐 땅덩어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구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간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인간을 지칭하는 말이 주민이에요. 이 민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정치학에서는 굉장히 이걸 세밀하게 좀 구분 짓는 경향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뭐 주민, 국민, 시민, 공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민 뭐 이런 말들 있죠. 그런 말들이 다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 뭐 민중 이런 말도 있잖아요. 민자를 앞에다 넣은 그런 말들이 다 차이가 있는데, 인민이란 말 같은 거를 북한이 많이 쓰니까 우리가 이제 안 쓰는 경향이 생겼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는 되게 유치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유치하다고 보는데, 뭐 KBS에서 최근에 그런 논의도 하고 있다며, 북미라고 하지 말고 미북이라고 하자. 뭐 이런 거. 옛날에 미국이라고 했었어, 진짜. 네,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고, 북한은 이제 괴뢰 정권이니까, 이제 그렇게 불러야 돼. 라고 해서 부르다가, 남북 관계가 좀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졌을 때, 그럴 때 이제, 북미?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우리는 그게 좀 익숙하죠? 그리고 또 이제, 한중일? 이렇게 부르지 말고, 한일중으로 부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좀 뭐 그렇습니다, 그죠? 예. 조금 뭐 좀 약간 유치해. 저 초등학생들 뭐 내 편 네 편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러긴 한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다 생각해 보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남북 분단의 아픔인 거예요. 아직도 냉전 시대를 살고 있는 유일한 지구상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북한도 그랬잖아요. 정찰위성이라고 말하는 그 위성을 어제 쏘면서도 일본한테는 통보를 해주고 우리 미사일 쏜다. 근데 일본은 또 쇼를 해. 북한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주민 대피령 같은 거 내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어떤 나라든지 위성은 쏴요. 근데 이제 북한 못 믿겠다는 게 전제로 하나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공포감 조성하는 면도 있겠죠. 그게 이제 자기네들 그 지지자들 직결시키는 데 도움 될 테니까. 일본도 뭐 저 극우니까 이제 그런 면이 좀 있었을 것 같고, 뭐 우리도 항상 염려를 할 수밖에 없고, 북한이 뭘 한다 그러면은 뭐 거짓말하고 뭐 딴 거 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염려도 있고 한데, 어쨌건 뭐 이럴 때 북한이 우리한테는 통보도 이제는 안 해주고 그잖아요. 남북관계 안 좋아졌다고. 그리고 그때 잠깐 뭐 우리 봤었지만, 얘기했었지만 뭐 올림픽 때 우리나라를 괴뢰라고 이렇게 쓰고 너무 유치 뽕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이제 상수이다 보니까 뭐 인민 이런 말을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인민이 뭔지 알아요? 인민이란 말은 공화국의 구성원을 인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민이란 말이 전혀 나쁜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고, 우리도 썼었어요. 같이 쓰다가 이제 알려진 바로는 옛날에 이제 이승만 때 그 부통령이 이거 북한이 쓰는 말이 북한 북괴뢰 뭐 그때 북괴 이렇게 불렀으니까 이제 거기서 쓰는 말인데 우리는 쓰지 말자 뭐 이렇게 된 거고요. 동무라는 말 있잖아요.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동무야 놀자 이런 거 있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아예 쓰지 않는 말처럼 됐죠, 그죠? 이거는 이제 북한에서만 또 쓰는 말처럼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민이란 말도 원래의 의미랑 다르게 쓰고 있어요. 원래 피플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걸 우리 국민이라고 번역하지만은 정확한 번역은 인민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대학에서 그걸 전공하면 알게 돼. 예, 그렇게 이제 쓰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그렇게 쓰기가 불편하죠.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썼다가는 너 북한하고 뭐, 심정적으로 내통하냐, 뭐 이런 이제 의구심을 살 수 있으니까, 그죠? 아무튼 이제 그런 여담을 한번 드려보고, 공중하고 뭐 이런 얘기는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 근데. 그죠? 공중전화, 뭐, 공중탕 이런 얘기 안 해줬나? 했던 것 같아요. 예,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성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중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이다라고 하면은,
정치학에서는 또 매우 중요한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된 무리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좀 이제 식자층들 있잖아요. 많이 배우고 또 세력 권세도 가지고 있는 일부의 계층들이 공중이라고 불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뭐 백성 뭐 이렇게 이제 불리고, 그런 시기도 있었다 뭐 그런 건데, 요즘에는 뭐 공중이나 국민이나 인민이나 이런 게 등치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전 국민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또 시민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전 국민에게 줬으니까 국민이나 시민이나 뭐 막 섞어 쓰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그런 정치적 관심을 가진 사람들 무리를 따로 떼어서 공중이란 말을 썼는데, 뭐 그런 말도 이제는 그죠? 따로 구분할 필요가 별로 없어진. 학문적으로는 구분이 좀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지칭할 때는 또 주민이라는 표현을 따로 쓰는데, 이거는 좀 주요하게 우리가 또 나눠서 봐야 돼요. 국민과 주민이란 말로 이제 퉁치고 있다. 예, 국민과 주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민이 지방자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뭐 이 부분인 건데요. 이 거버넌스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버넌스가 잘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의구심이 있지만, 그죠? 예, 그런 의구심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언적으로라도 우리는 거버먼트 시대가 아니라 거버넌스 시대를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역사회에서는 또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주체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방자치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은, 이거를 풀뿌리 민주주의다 내지는 민주주의의 교실이다 이렇게도 부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는 참여가 핵심인데 시민 참여라고 하는 것이 이게 훨씬 더 공간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게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국가 정치에 대해서는 좀 그렇죠,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일부러 관심을 갖거나 혹은 그게 흥미롭거나 뭐 이런 계기가 좀 있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당장 내 삶하고 직결된다는 느낌들이 좀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죠? 지금 뭐 정개특위라는 걸 열어가지고 거기서 비례대표제를 뭐 바꿀래, 기존대로 할래, 어쩔래 뭐 이런 논의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로위의 구성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성정책이라는 게 특징이 어때요? 안 하다요, 우리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 극성맞은 그 정치 과몰입되어 있는 일부 층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어떤 제도가 더 우수한 것처럼 막 떠든단 말이에요. 그냥 막 그렇게 떠들고, 뭐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별 관심도 없고, 그리고 저거는 다 지들 밥그릇 싸움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해버리는 이런 경향도 좀 많죠. 예, 그런 게 많은데,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긋지긋해하는 이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선거제 개편 같은 거거든요. 매우 중요한 거고, 이게 본질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은 이거 관심 갖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제도가 너무 어려워. 이거를 또 타협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되게 복잡한 제도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이제 정치인들 중에 이거 너무 복잡한 계산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라고 기자들이 질문하면, 국민들은 그 계산법은 모르셔도 돼요, 이런 얘기 툭 했다가 욕 뒤지게 먹고 이러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모르는 산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의원을 배당한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하든 어떤 취지를 공감을 시키려고 하든 해야 되는데, 함부로 말했다가 야단 맞고 사과하고, 지난번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근데 사실은 이런 결과물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비례대표제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고 찍는 경우들이 많아요. 비례대표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냐? 그러면 원래 몰라, 원래 모르는데 지금은 더 복잡해져서 웬만히 관심을 갖고 보려 그래도 머리 좀 똑똑해야지 알아듣지. 안 그러면 알아듣기가 어려워. 저도 까먹었어. 전에 다 공부했었거든요.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계산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또 까먹었어, 몇 년 지나니까. 되게 복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하는데, 독일처럼
온전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걸 하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이렇게 할당해주는. 근데 그러려면은 독일처럼 비례대표 의원 수를 굉장히 많이 늘려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의석수는 늘리지 말자는 여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석수를 안 늘리면은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그 지역구를 그럼 줄이면 그것도 대안인데 또 지역구를 줄이려고 그러면 기성 정치인들이 엄청 또 난리 나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법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는 못 줄이고 의석은 못 늘리니까 요상한 방식의 계산식을 어떻게든 만들어낸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하고 거리감이 있어.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의 운영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관심을 크게 잘 안 기울여요. 그리고 엊그저께 지금 우리 전자정부가 큰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정부 24가 뭐 3일 내내 먹통이 되고 공무원들 내부망 같은 것들이 다 멈추고 그랬는데요. 이거 원인도 지금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원인도 모르겠대. 왜냐면 장비도 바꿔보고 막 했는데 계속 그래갖고 이거 뭔지를 모른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가 지금은 그죠? 이런 어떤 네트워크망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것이 며칠 동안 멈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취약하다면은 외부의 공격 같은 것을 또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러다 갑자기 이게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북한도 뭐 그런 걸 노릴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손쉽게 북한 소행이에요 그러고 자기네 책임 면피하는 경우들도 과거에 보면 왕왕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이 매우 소중하지만 이거 뉴스거리로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나? 싶기도 하고 내가 정부 24 들어갈 일 당장 며칠 동안 없었으면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그냥 지나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나한테 잘 안 하다. 근데 자 이제 다시 이쪽 지방자치 쪽으로 와보면은 여기는 생활정치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이슈만 있어도 그것은 나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냥 우리 집 앞에 버스 정류장 하나만 생기네 만에 해도 그것만 해도 내 삶의 질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응? 우리 동네에 마을버스 노선이라도 하나 더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들이 결국에는 이 주민들의 관심을 많이 끌어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교실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발적인 참여 같은 것들 많이 끌어낼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버넌스도 국가적 차원의 거버넌스는 너무 거창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지방에서의 거버넌스는 보다 더 좀 잘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도 하는 거예요. 네, 됐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방 거버넌스의 개념은 그렇게 그냥 뭐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봐요. 거기 주민 참여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면 어떤 게 좋으냐 뭐 이런 건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치적 기능에 좀 초점을 맞춘 것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결과물은 정책으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 기능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매우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민 참여 한계는요, 이기주의죠. 뭐 딴 거보다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공동체적인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상대방이 메말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죠? 점점점.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수순인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아니 이제 그것을 이런 주민 참여에 녹여본다면 결국에는 뭐 어떻게 되든 내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야 라는 식의 태도들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경제학의 토대를 두고 사회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뭐 원래가 다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렇게 열어놓고 서로 경쟁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합의점들 같은 것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또 그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지나친 이런 지역 이기주의 같은 것들 때문에 이 치러야 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라는 게 매우 막대해요. 매우 막대합니다. 저는 엊그저께 그 정책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공항철도하고 9호선을 직결한다 뭐 그런 얘기를 뭐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수막들도 그 지역들 가보면 되게 많이 붙여놨어. 그 공항철도가 지나가는 그 인접한
동네들 있잖아요. 현수막도 막 붙여놓고 그랬는데 그거 직결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걸 이용해봐서 아는데 공항철도에서 김포공항에 딱 내리면 그 9호선이 김포공항 급행열차는 김포공항 출발인데 그냥 이렇게 플랫폼 내려서 계단도 안 올라가고 그냥 반대편에서 타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직결할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선심성 정책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시스템도 다 바꿔야 되고 비용이 많이 초래될 것이고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지. 근데 그런 비용을 쓰는 것보다는 딴 데다 좀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직결되면 기존에 다니던 철도 시간이 조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한 면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 이게 주민들은 뭐라도 하나 자기네 동네에 뭘 더 끌고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효율성 같은 것들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1순위로 돼야 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이제 특히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지역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건수들을 뭐라도 하나 해내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한 12년 전쯤에 서울에 웬만한 그 구도심 있죠? 여기는 전부 다 뉴타운 한다고 난리 친 적이 있어요. 다 뉴타운으로 해서 신도시 개발하겠다는 거지, 전부 다. 그래가지고요, 그 뉴타운 계획이 막 몇십 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 실현된 데 거의 없어요. 몇 군데 안 됩니다. 진짜 낙후된 데, 이런 데들은 지역 재개발을 한 경우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서울시 전체를 한꺼번에 뉴타운으로 개발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두고요, 거기에 출마했던 사람들이 탁 서울시장 찾아가서 우리 동네 뉴타운 먼저 해줄 거죠? 이렇게 하면 서울시장이 하하 할 거 아니야. 그냥 그거 어떻게 그걸 해? 근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최선을 다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러고 현수막 붙이고 난리 쳤거든. 부동산에 대한 욕망을 자극해서 표심을 얻고자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참여 거기에 한계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주민들의 참여 목소리가 커졌을 때 주민들은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 없을걸요 아마? 네, 내 집값 땅값 올라가면은 그만이야 라는 식의 접근도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지하철역 놔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많아서 지하철역이 무슨 버스처럼 이렇게 자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한계로 우리가 또 지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면 이 주민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격화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건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초의원 뽑을 때도 소선거구 제도로 해가지고 선거구별로 1등만 당선되는 구조로 했었거든요, 처음엔. 그렇게 도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 군의원 뽑을 때 농촌 지역에서 리 단위로 이렇게 막 그죠? 예. 리 몇 개 이렇게 합쳐서 이제 군의원 한 명씩 뽑고 하는데, 거기에서 뭐 땡땡 1, 2와 땡땡 1이 주민들이 막 갈등한다든가, 그러니까 한쪽은 빨간 쪽, 한쪽은 파란 쪽 이렇게 막 지지하면서, 왜냐면 자기네 동네 마을에서 누가 출마를 했어. 그럼 막 또 다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뭐 선의의 경쟁처럼 출발하지만 나중에 1등만 당선되면 경쟁에 과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요, 그럴 때 제일 표심에서 자극적이고 잘 먹히는 게 네거티브 선거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욕해서 상대방 더러워 라고 얘기하면 그 표심이 자극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봤지만 누가 더 나쁜 짓 많이 했나, 누가 더 나쁜가, 이런 것들로 인식될 만큼의 선거가 치러지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네거티브 선거전이 과열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그래도 건드리지 않는 영역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살다 보면 그잖아. 가다 보면 뭐 시궁창도 한 번씩 밟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그게 분명한 범죄 의도가 있거나 뭐 그랬다면 모르겠으나, 그죠? 건드리지 않는 영역들이 있었단 말이야. 사적인 영역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요즘에는 사적인 것부터 털어. 자극적이거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치가 뭔 꼴입니까?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지나친 사적인 어떤 내밀한 정보 같은 것들을 가지고 터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폭로전 양상이죠. 이렇게 되면 갈등이 커지고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군에서 리 단위별로 그런 식으로 부딪히면은 이게 선거 끝난 다음에도 털어낼 수가 없어. 감정이 상하니까.
감정 이상이니까 털어낼 수가 없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제가 선거에 빗댔지만 어떤 정책을 둘러싸고도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계로 남는 거예요. 예전에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건설 지금은 이제 경주에다 했습니다만 그거를 맨 처음에 결정할 때 부안군이라고 있어요. 부안이면 뭐가 유명하지? 수박? 그럼 고창인가? 부안은 뭐가 유명한가? 부안이라고 있어. 부안이면은 저기 바다는 좀 유명해도 변산반도 있고 뭐 이런 데니까. 근데 이제 거기가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신청했었거든요. 신청했는데요. 와, 거기서 찬반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데 지역사회가 두 동강 났습니다. 그거 지금은 좀 수습됐나 모르겠다. 시간이 한 2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좀 상처가 아무렇겠지만은 엄청났어. 군수가 막 두드려 맞고 그랬다니까요. 응? 군수가 반대파들한테 두드려 맞았어. 너 왜 그런 거 신청했냐고. 막 그랬는데 기왕에 건립해야 되는 거였으면 경주보다는 부안이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주는 알고 봤더니 거기가 활성단층이 좀 있는 지역이죠. 그 지역에 지진이 많지 않아요? 원래? 그런데 아무튼 거기 부안에서 결국에는 짓지 못하고 다른 데를 찾다가 이제 경주로 간 케이스인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런 이제 갈등 양상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거는 우리가 가볍게 살펴볼 수 있는 거였는데 밑에 이제 아른슈타인 한번 볼게요. 아른슈타인의 분류. 요거는 좀 이제 심화적인 어떤 주제로 출제됐을 때 그럴 때 이제 가끔 나오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이게요. 이거를 외우시려면 앞글자 따서 그냥 외우셔도 좋고 아니면은 떠올려 보셔도 좋아.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8단계 아닙니까? 8단계? 8단계인데 요게 지금 보면은 맨 밑에가 조작이죠. 조작. 그죠? 조작이에요. 조작이면 뭐냐? 이해를 한번 하면서 단계를 쌓아 올라가 볼까? 우리 그러면 에스컬레이팅 한번 해볼까? 조작은 어떤 거냐면요. 국민 눈가기를 다 가리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여러분 그 하이 히틀러 시절에 그때 이제 우리 이 대중 조작이라고 하는 게 아주 노골적으로 일어났던 시기라고 알려져 있죠. 그때 그 선동에 아주 능했던 괴벨스라고 하는 참모가 유명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죠? 괴벨스가 그런 어떤 선동 정치의 감각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가지고 히틀러가 어디 연설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도 남아있는 자료화면을 보면요. 카메라를요 밑에서 위로 잡습니다. 거의 콧구멍에 코털이 다 보일 정도로 밑에서 위로 잡는데 그게 대중들한테는요 올려다보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올려다보는 것을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조작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또 그런 거죠. 괴벨스가 진짜 한 말인데요. 사람들한테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얘기하면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허무맹랑한 거짓말 전혀 믿지 않는데요. 그 말이 돼?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3번 5번, 10번 하잖아요. 진지하게 10번 하면 그런가? 이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랬어.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독일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서 독일이 그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할 때 또 유대인을 학살하고 할 때 그럴 때 전쟁 범죄 거리낌 없이 사람들이 다 동참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독일 국민들을 보면 어떻게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개념 없이 그랬을까 싶을 정도야. 과거사를 막 반성하고 뭐 이런 거 보면 그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선동이 됐었단 말이에요. 독재 권력은 이런 조작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민 참여 같은 것들을 아예 막죠. 지방자치자체를 허용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허용하더라도 이렇게 조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그 옆에 쓰여 있는 표현대로 계도라는 말 알아요? 계도라는 말에는 권위주의 정부 때 많이 썼던 말이에요. 국민들을요 깔고 보는 거예요. 국민들은 뭘 잘 몰라. 그러니까 국민들을 계도하고 선도한다 이런 개념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조작보다 좀 나은 건요 이제 국민들이 불만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랬을 때는 거기에 치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외우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이런 걸 좋아해. 그냥 막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면서 외우는 거. 그러니까 봐봐요. 제일 국민들을 탁 가둬놓는 것은 조작이야. 일방적으로. 그죠? 응? 우리한테 거짓된 정보를 주고 그거를 막 세뇌시켜서 대중조작해가지고 대중조작이란 말이 원래 있잖아 또.
그래갖고 잘못된 정보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불만이 막 이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불만이 쌓여서 그 불만들이 삐집고 나와. 그럼 그때는 치료라고 돼 있잖아요. 치료가 뭐예요? 치료면은 이제 그 불만만 좀 다독여 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행정기관이 주민의 욕구 불만을 분출시켜 일방적 지도를 통해 주민들의 태도나 행태를 교정하는 단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욕구가 너무 억제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 굉장히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빵 터져버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살살살 좀 이렇게, 그죠? 분출되는 불만들을 다독여주는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이게. 응? 그런 정도를 하니까 얘네 둘을 묶으면 비참여입니다. 이거는 뭐 참여의 여지가 전혀 없죠. 전혀 없는데, 그 다음 단계 가보니까 정보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정도면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요, 그 일방향 정보 제공인 거거든요, 이게. 일단은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이제 나름 정부가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는 하는 단계입니다. 일방적으로. 알려주는데 불리한 정보는 잘 안 알려주겠지,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좀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게. 정보 제공.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가는데, 이거는 정보 제공은 뭐냐면요, 치료 정도로만으로는 불만이 잠재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자문이 있습니다. 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는 상담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갖고 아니 이게 치료도 하고 정보도 좀 줬는데 근데도 불만이 있어. 그럴 때는요, 상담해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 자문을 구한다 정도. 근데 결정권은 아직 누구에게 있대요? 정부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문이라 그러고, 이제 회유는 어떻게 해요? 회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회유에다가 거기 부수적인 표현으로 설득이라는 말 갖다 넣어놓지 않았어요. 그죠? 설득. 이렇게 해가지고 회유와 설득이라고 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형식적 참여야.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실제로 다 반영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그냥 기억해 볼까? 맨 처음에는 주민들을 막 조작해. 대중 조작을 해. 막 그러다가 안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대요? 그럼 치료. 불만이 있을 때, 내가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치료해 주는 거야. 그죠? 이렇게 떠올려 봐도 되겠다. 우리가 왜 무단통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3.1 운동으로 빵 터지니까 어떻게 했어? 문화통치로 바꾸겠다. 뭐 이런 정도 하잖아. 그런 게 일종의 치료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그것만으로도 안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좀 참여를 좀 수동적이나마 조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형식적으로나마, 명목상으로나마 참여하는 척 하는 건데, 그 주민들한테 정보를 좀 찔까? 아니면은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다든가, 아니면은 그거보다 좀 더 나가면은 주민들을 뭐 이제 그죠? 회유하는 거죠. 꼬드겨서 주민들을 자기네 쪽으로 끌고 가는데, 그럴 때 위원회 같은 걸 활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민주적 절차 다 거친 척을 하는 거지. 위원회 같은 걸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못하게 위원회 숫자는 많이 보장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통과된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작, 그죠? 조작, 치료, 정보 제공, 그 다음에가 자문, 그리고 그 다음에가 회유. 됐네. 그죠? 5개 정도 외웠어 벌써. 그럼 3개만 남았어. 됐나요? 됐잖아. 이렇게 단계가 그렇게 돼.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실질적 참여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공동협력. 이제는 정부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죠? 이런 이제 단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권한 위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예 또 주민이 정책 과정에 우월한 권력을 가지고 참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동협력과 권한 위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왜 위임이냐면요, 주민들이 권한을 다 쥐고, 이제는, 그리고 이제 형식적인 것들을 위임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협력만 하더라도 결정권, 최종 결정권은 그래도 정부가 쥐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권한 위임 쪽으로 가면, 협력에서 이제 위임 쪽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주민이 더 큰 힘을 쥐고 있는 거고, 마지막 단계는요, 위임도 안 해. 그냥 주민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 이 정부 니네는 빠져라. 이렇게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통제죠, 통제. 근데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민 통제가요, 주민을 통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이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이 통제한다. 그럼 마지막 세 단계도 그렇게 외워버리면 되겠죠, 그죠? 협력 단계에서 위임 단계, 그 다음에는 통제 단계로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위에 세 개를 붙이면 그러면은 바로 지금 외워버렸잖아요. 8개 단계 외워져요? 이렇게 한번 외워놓고 갑니다. 자, 이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냐? 그렇지는 않고 7급 문제에서는 좀 자주 나왔지만 9급 문제에서까지는 잘 안 다뤄졌던 주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현황인데 이거 한번 제가 적어드렸었죠. 적어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자, 우리가 주민참여가요 막혀 있었지. 우리도 이제 권위주의 통치 시절을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응?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한다고 하는데 상당한 화제성을 몰고 오는 것 같아요, 그죠? 황정민 배우가 전두환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또 광이라고 하대. 전두환이라고 못 쓰고. 참 우리나라는 참 뭔가 불편한 게 많아 너무, 그죠? 역사적 사건을 조명하는데도 물론 뭐 픽션이 좀 가미될 수밖에 없겠지, 영화니까. 그런 거를 또 시비 걸릴까봐 이름을 좀 바꾼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전두환이죠. 이제 그런 영화도 막 이제 만들어서 개봉할 정도로. 그 전두환은 그 유해를 어디다가 처리를 못해서 자기 집에 죽었는데도 2년 동안 있었어, 그냥. 예, 파주 어디다가 뿌려주라 그랬는데 그거 다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막 못 구하다가 이제 뭐 어떻게 한다고 얘기가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 권리 잠깐 그거 누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그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통찰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는데 통찰이 없고 오로지 나는 위에 높은 사람이 되고 말 거야 하는 욕망만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보이나 봐, 그죠? 그냥 그 나쁜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역사에도 길이길이 남는 악마 아닙니까 이제? 그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일 땐 남들이 무서우니까 꿈뻑 죽었겠지만 퇴임하면서부터 계속 고통스럽게 살았거든. 퇴임하자마자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덧없는 건데 그렇게 몰라. 우리가 역사 공부도 그래서 하는 것이고 하는 건데 이게 계속 반복돼. 그런 인물들이 계속 튀어나와. 우리는 그래서 민주주의는 시스템으로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사람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건데 어쨌건 그때 이제 중앙집권화 같은 것들을 원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라는 거는 하지도 않았지.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건 한 두어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기억나셔야 돼요. 87년도 6월항쟁 이후에 헌법 개정할 때 그때 지방의회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집어넣었고 그 결과로 이제 91년도 이 연도까지도 좀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했다. 왜냐면은 그 헌법에 근거하여 91년도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처음 시작할 때 반대했어, 정부가. 그때 노태우 정부 때였거든요. 전두환이 자기 퇴임 이후를 보장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를 후계자로 내세워가지고 당선시키는 데까지 성공했어. 그랬는데 노태우도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있었던 총선거에서 여당이 소수파가 돼버렸어. 그래갖고 힘이 없어. 이래가지고요, 자기가 이걸 돌파해내려고 오히려 이제 전두환을 멀리 유배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름 이제 버티려고 했죠. 이제 노태우 때는 나름의 또 업적들도 평가받는 것들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근데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헌법에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을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내세웠던 근거가 비용 문제죠. 비용 문제. 이거 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거였었는데 이제 그거를 돌파해내기 위해서 채택했던 방식이 무보수 명예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다 이제 보수를 다 주는 형태로 바꿨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뽑았고 95년도가 되면은 뭐였어요? 그때는 이제 장도 뽑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95년도가 되면 김영삼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가 노태우 쪽하고 손은 잡았지만, 그러나 나름 많이 그 정치 세력을 희석시켜 버렸지. 자기네 세력을 몰고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김영삼 쪽이 주류가 되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됐으니 민주주의적 개혁 같은 것들을 좀 해요. 여러 개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에도.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95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게 됐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요, 이거 다 이제 한번 써드렸던 거니까 한번 체크만 해보시면 되는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들도 이제 막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1999년도에 이제 김대중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요, 또 이제. 그래갖고 주민감사청구 제도와 주민조례개폐 청구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1999년도에 이 두 제도가 같이 채택이 됐고, 그 다음에가 주민투표 제도인데요. 아까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이 주민투표를 최초로 활용했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에 의존이 높은 편인데, 그런데 거기 폐기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처리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그 발전에 써먹은 그 물질들을 우리가 이제 우라늄이라든가 플루토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폐기물이 나오면, 폐기물도 방사능 물질이기 때문에 잘 처리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그거를 이 드럼통 같은 데다가 집어넣고 그 콘크리트 같은 걸 부어가지고, 이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부어가지고 확 밀봉해가지고 그걸 발전소 옆에다 계속 쌓은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이 쌓을 공간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한꺼번에 다 모아놔야 되는데, 이제 그런 폐기물 건설을 처리장을 지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질 조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봤더니 부안군이 마침 또 신청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부안군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대적인 어떤 그 갈등 양상이 벌어져서 결국엔 그걸 못하고 철회해요. 철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쓴 카드가 2004년도에 지금 이제 주민투표제도 도입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그러면은 복수로 받겠다, 신청 지역을. 정부가 엄청 재정 지원해 줄 건데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나와봐라. 나와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주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가지고 찬성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4개 지역이 나와요. 4개 지역이 나왔는데 경주가 90%가 넘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90% 넘는 주민들의 찬성을 받아가지고 경주에다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통일신라를 완성했던 건 문무왕이라고 들어보셨나? 문무왕? 그 문무왕 릉이 어디 있어요? 문무왕 릉이 저기 있잖아. 저기 바닷가에 경주 울산 그쪽에 가면 바닷가 있잖아. 문무왕 거기다가 뭐 뿌렸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죠? 뭐 거기 뭐 만파식적을 뭐 불면은 뭐 있잖아. 그거 용이 막 거기서 그 왕이 용이 돼서 나타나서 막 해가지고 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뭐 그거 들으셨을 거 아니야, 한국사 시간에. 이제 거기 넘어가다 보면 그 언덕가에 있어,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이. 근데 이 지역은 아무래도 주변에 원전이 있거든요. 원래 원전이 있으니까 좀 받아들이기가 소랬을 거야, 사람들 마음에. 뭐 원전도 있는데 무슨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정도야 뭐, 그죠? 네. 거기가 그리고 외졌어요. 지역이 그렇게 넘어가는데 완전 농촌 지역 한가운데에 있으니까, 뭐 도심 지역하고는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그죠? 주민들이 그래 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준다면 우리가 이거 받아들이자, 이렇게 선택한 것 같아요. 경주는요, 원래 그 도시 개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대요. 왜냐면 거기가 도시 개발을 잘 못하는 지역이잖아요. 대부분 다 보존 지역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땅 좀 한번 파다 보면 금관 나와, 거의 그런 식이래. 그래가지고 나쁜 얘기로는 파다가 뭐 나오면 묻어버린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 이게 왜냐면 그게 발견됐어요 라고 하는 순간 공사가요 뭐 6개월 1년 막 다 딜레이 되는 거야. 거기 다시 또 학자들이 가서 다 이거 발굴하고 그래야 되니까 공사가 너무 지연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어떤 상실감이 있대, 그 지역 주민들은. 그래가지고 그 정부 지원 받는 거를 딱 선택해 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 주민투표제도 잘 된 케이스고요. 근데 주민투표제도를 했을 때 이거를요, 뚜껑을 까기가 참 쉽지가 않아, 이게. 에? 주민투표가 그 이후에도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서울시에서요 무상급식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려고 서울시 의회가 나섰을 때 서울시장이 지금 시장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때 예전에도 시장이셨거든. 젊을 때부터 이미지도 좋고 유능한 저 느낌도 주고 그 환경운동도 하셨었고 뭐 아무튼 뭐 방송도 많이 나왔었고 광고도 찍었고 뭐 우유 광고인가 뭐 그런 것도 찍었나? 우유인가 뭐 무슨 옷 광고인가 뭐 젊을 때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촉망받는 정치인이었고요. 정치자금법을 주도해서 국회의원 할 때 만들어가지고 그 지금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되게 볼멘 소리 하지. 그때 너무 묶어놔서 정치활동 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러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투명하게 정치활동 하게끔 만드는 법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매우 좋아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서울시장이 됐어요. 지금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서울시장이 젊은 나이 돼가지고 저 재선까지 성공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의회는 저기 반대편 저 의석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는 그 당시 이제 무상급식 아이들한테 점심밥을 그냥 주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자. 재원을 그렇게 쓰지 말고 선별적으로 하자. 이런 주장으로 맞섰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주민투표를 하자고 제안을 해서 그게 이제 관철이 됩니다. 원래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장이 붙이는 거예요. 근데 다만 자치단체장이 붙이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붙이는 게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거쳐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확정이 됐죠. 그래가지고 주민투표에 나서게 됐는데 이때 이제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전체 유권자의 그래야지 뚜껑을 여는 제도였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4분의 1까지 낮춰놨어요. 낮춰놨는데 그때는 3분의 1이었습니다. 이 투표율을 넘어야 찬반이든 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민주당 쪽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의회를 이제 과반을 가지고 있었던 쪽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었고 그랬는데 이게 투표 결과를 장담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투표를 평일날 서울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의 찬성률이 높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고 뭐 그랬을 때 자칫 3분의 1은 넘었는데 노인층들이 막 가서 또 투표하면 노인층은 좀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하니까 가가지고 또 이제 반대쪽으로 많이 찍어버리면 이게 관철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캠페인을 했냐면 막판에 가가지고 이거 애들 밥 주자는데 시장이 밥 못 주겠다고. 원래 정치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게 잘 먹힌다. 희한하게. 근데 그게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 시장이 무슨 애들 밥 주는 걸 싫다고 했겠어, 그거야? 근데 이제 애들 밥 주자 그러는데 그거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면서 이건 나쁜 투표니까 투표장으로 가지 맙시다. 이래 버렸어. 차라리. 왜냐면 여론조사로는 찬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막상 투표할 때는 노인 투표율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거야. 이 막상. 근데 3분의 1 가까스로 넘으면 그러면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싶으니까 전략을 딱 수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투표장에 아예 가지 맙시다. 아예. 그래서 3분의 1이 안 되게 하면 의회가 자기네가 과반 이상이니까 서울시의회가 밀어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과가 되니까 그걸 막 한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 3분의 1이 못 넘었고요. 전국적인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그 3분의 1이 못 넘고 이게 통과가 됐고요.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캠페인한 거는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니 공정당이 투표를 하지 말자고 캠페인하는 게 되냐 이게 이런 반박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근데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어요. 우리나라에. 왜냐면은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복지에 대해서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닫혀 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지하면 나라 망한다. 이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게 먹히고 있었을 때여서 그때 이제 복지를 확장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때 보니까 국민 여론이 좀 바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인식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양당 큰 거대 정당들이 복지 경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복지 경쟁을 시작해.
그래가지고 지금만큼이라도 온 겁니다. 그 한 10여 년 지나면서. 네, 그렇게 이제 된 건데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게. 굉장히 그래서 그때 큰 이슈가 됐어요. 근데도 3분의 1을 못 넘더라. 뭐 민주당 쪽에서 캠페인을 그렇게 한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3분의 1을 못 넘었고요. 그 이후에 뭐 아무튼 주민 투표든 또 뒤에 보면 주민 소환 제도도 있죠. 그것도 결국은 투표해야 되거든요. 주민 소환은 우리가 뽑은 지역의 대표들 얘네들 자르는 거예요. 중간에 자르는 건데 그것도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 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3분의 1이 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이제 그런 것들을 뒤에 가서 또 볼 건데 우리가 먼저 좀 말랑말랑하게 해놓고 가려고 제가 이미 오늘 뭐 어차피 다 해야 되는 얘기들이니까 일단 좀 흥미를 좀 그렇게 유발해 보고요. 이 주민소송제도는 어떤 거냐면 아까 앞에 있는 주민감사 청구제도랑 이렇게 묶으세요. 두 개가 세트입니다. 왜 세트냐면은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먼저 이제 활용해서 아니 이 지자체가 잘못된 걸 뭘 하고 있는 것 같다 싶으면 감사 청구를 하는 거예요. 상급기관에다가 감사 청구를 했는데 그 사안이 마침 재정과 관련된 거야. 재정과 관련된 건데 아니 그래서 감사 청구를 해봤는데 그 감사 결과가 흡족하지 못해. 그러면은요 감사 청구를 했던 주민이 나서 가지고 소송 청구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민소송제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갖고 이걸 다른 말로는 납세자 소송제도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 똑바로 써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똑바로 쓰지 않은 것 같을 때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민소송이다 그러면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납세자 소송이고 국민소송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국민으로 말을 바꿨으니까 그때는 중앙 차원에서의 납세자 소송인데 우리가 국민소송제도는 없어요. 국민소송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은데 주민소송제도는 이때 이렇게 도입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006년부터 시행이 돼서 2005년이라 나올 수도 있고 2006년이라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법은 2005년에 만들었고 2006년부터 1년 유예기간 두고 이제 실시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민소환제도 이것도 참 국회의원도 참 소환하고 싶은 인간들이 한둘이 아닌데 사실은 그런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는 없고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는 있어요. 이게 이제 20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리콜입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리콜 물건에 대한 리콜은 기억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요. 이게 리콜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이 아니 뽑아놓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좀 중간에 바꿀 수도 있게 하자. 주민들이 원하면 이런 겁니다.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야.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정파적 대립이 심하면 뭐 진짜로 지자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을 똑바로 못한 거가 아닌데 그런데 그냥 상대편에서 저 사람 끌어내리려고 이걸 막 악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쉽지는 않아. 그래서 실제 주민 소환으로 잘린 지자체장은 없고요. 지방의회 의원은 있기는 있는데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표율 3분의 1 이상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잘린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그것도 좀 씁쓸합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케이스가 이게 잘 모르겠어. 그게 맞는 건지. 뭐였냐면은요. 이게 도입되자마자 실시됐던 최초의 케이스가요. 하남시에서 있었거든요. 하남시에서 있었는데 그때 하남시장이 그 경기도에 화장장 있죠. 화장장 건립할 수 있는 데를 찾는데 원래 하남시하고 시 중에서 하남시하고 의왕시 있잖아요. 여기는 그린벨트가 거의 90% 되는 지역이에요. 보존 지역이 많아. 하남시가 보존 지역이 많은데 지금은 뭐 거의 미사 지구인가? 거의 뭐 미사 신도시?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좀 많이 개발이 됐지만 전에는 이게 겨우겨우 가까스로 이제 5만 인구 넘어서 시가 된 케이스고 요게 이제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 일부를 활용해서 이제 경기도 화장장을 짓고 대신에 경기도가 지원을 팍팍 해가지고 지하철 놔줄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됐어. 5호선 지하철이 이제 거기까지 들어간 게. 근데 그때 이제 약속이 원래는 돼서 조기에 좀 이걸 끌고 들어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이제 화장장도 님비의 대상이 되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다 반대한 거죠. 반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소환투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시장에 대한 소환투표는 뭐 이제 통과가 안 됐지만 이제
해당 동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주민들은 화가 진짜 많이 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남시 전체 주민들이 다 같이 화가 났을지는 몰라도 정도는 좀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네 있죠, 동네. 동네의 지방의 의원들은요, 잘렸어. 이때 2명인가? 잘렸어. 그래가지고 이 소환으로 자를 수가 있다, 이런 건데, 이거는 주민들을 욕하게 나기보다는 주민들의 이제 지역 이기주의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또 내가 그 동네에 살고 내가 당사자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그런 점을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욕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이해관계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돼야 되는 건데, 이 정치인들이 그런 설득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거는 뭐 야단 맞아 쌌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케이스 얘기했잖아요. 수원에서는 수원시가 나서가지고, 그죠? 열심히 주민들 설득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해가지고 거대한 화장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근데 왜 거기는 그렇게 우격다짐을 했을까, 이런 거를 보면 아쉬운 지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화가 나서 또 이렇게 소환 투표까지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고, 제주도에서도 소환 투표가 있었는데, 제주도지사에 대해서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강정마을이라고 들어보셨나? 거기 해군기지 거의 다 완성했어요. 거기 왔다 갔다 해보면은 숙소까지 다 이제 다 졌더라고. 군인들 머무를 관사까지 다 져놨는데, 거기에 이제 해군들이 배 가지고 정박할 수 있는 항을 만드는 거예요. 강정마을에다가. 이제 근데 그게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됐었는데, 엄청 이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평화의 도시, 그 섬에다가 이런 걸 어떻게 지을 수 있냐 하는 건데, 전략적으로 보면은 또 위치가 딱 거기가 태평양으로 나가는 저기여서 뭐 지도를 놓고 보면 딱 거기를 고를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 그러긴 한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평화운동가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진 거죠. 우리가 제주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는데, 또 그리고 거기가 자연환경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무암 암석을 파괴하고 거기다가 항구를 짓는다 하니 여기도 아주 전쟁 같은 뭐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찬성해줬던 제주도지사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뭐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없고, 뭐 누구 탄핵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탄핵이 아니라 소환 주민들이 소환하겠다 할 수도 없고, 그런 거니까 누구를 했냐면은 제주도지사를 이제 소환 대상을 올렸는데, 뭐 투표율이 그때 한 10몇 %인가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3분의 1이면 33점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게 관철이 됐죠. 근데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어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봤던 그 슈퍼마켓이 기억이 났는데,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그 슈퍼마켓이 딱 보이더라고. 그게 좀 신기했는데, 강정마을이 그렇게 이제 또 이슈가 있었던 곳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삼척시 있죠. 삼척시에는요, 박근혜 정부 때 거기다 원전을 새로 또 짓겠다고 했었고요. 그걸 삼척시장이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삼척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가 이제 후쿠시마 사고 나고 동일본의 뭐 지진 뭐 그랬나? 근데 이제 그러고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돼? 이러고서 이제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3.3% 못 넘어서 그 시장에 대해서 소환을 확정하지 못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주민들이 그냥 그러면 거기 원전이 좀 근처에도 많으니까 좀 허용적인가 보다 싶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건 아니었어. 화가 많이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 다시 시장 출마했는데 정말 뭐 밑바닥 수준으로 떨어지더라고. 득표율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그 정도로 평일날 가서 소환 투표해서 3분의 1 넘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뭐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런 이제 주민투표제도나 이 소환제도 같은 거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가요, 거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는데, 이건 지방재정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게 시험에 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이거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들한테 아이디어 공모해가지고 그걸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2003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고요, 광주광역시에서. 근데 이제 법을 만든 것은 이렇게 이제 2005년부터다. 2005년. 그리고 2006년부터 시행은 하되 강제는 못했다가, 중앙정부처럼 강제 못했다가 거기다가 메모 하나 해놓으셔도 좋아요. 2011년에 이제 의무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1년도부터는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화했어요. 의무화했다. 그래갖고 왜 우리 지방재정 공부했었잖아요, 앞전 시간에. 그럴 때 왜 장려금 같은 거 있었죠, 장려금. 이런 거를 주는 걸 유인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주민참여 예산 해라, 이렇게 했던 제도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도입됐던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연도나 이런 게. 그런데 2011년부터는 그냥 의무화해서 모든 지역이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시험에서 이게 얍삭구리하게 이렇게 나왔다고요.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법적 근거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지방재정법이라고 따로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국가재정법을 공부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지방에도 지방재정법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나눠서 접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주민들의 참여의 이제 문제점인데 투표율이 너무 낮더라. 그리고 이제 지역주의 투표 성향도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만, 뭐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 투표율이요, 대통령 선거 제일 높고요. 원래 관심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총선, 그 다음에 지방선거예요. 지방선거는 뭐 전국 단위 쉬는 날까지 주고 투표하는데도 뭐 이제 투표율이 막 50%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뭐 저기 어디 강서구청장 하는데 투표율 높게 나왔다고 하는 게, 아니 이거는 뭐 보궐선거인데도 그 정도 나왔으면은 굉장히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는 편이고요. 예, 지방선거에 원래 관심이 잘 없어요. 예, 관심이 잘 없는데 이게 이제 문제점인 거죠. 왜냐하면 지역의 중요한 현안들을 다룰 우리 저 간접 민주정치의 대표들을 뽑는 건데, 사실은 이름도 모르고 뽑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네, 이름도 모르고 뽑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갖고 적어도 내가 찍은 사람 이름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어때요? 찍은 사람 정도는 기억해야지. 그리고 내가 안 찍었어도 당선된 시장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한데 잘 몰라. 뭐 어떤 경우에는 국회의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하도 이제 국회의원들은 근데 현수막들을 갖다 내다 붙이니까 그래도 좀 안 까먹고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이 시장 정도만 돼도 잘 몰라. 네. 그렇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별로 없고요. 예, 투표율도 떨어지고 뭐 그런 거죠. 근데 투표율이 떨어지면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투표율이 떨어지면요, 극성 지지층들의 표심이 크게 반영되죠. 그 사람들은 무조건 투표장 가거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과 같은 정치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팬덤 정치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의사를 아우르기보다 열혈 지지층들의 과격한 목소리를 듣고 정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극한 갈등, 타협이 실종되는 정치가 되죠. 민주주의가 그러면 위협을 받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도 물론 그 충심이 있고 그들도 열정이 있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들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돼서는 안 돼요. 근데 그들도 그들 목만큼만 이게 이제 반영돼야 되고, 국민 전체의 의견이 요게 그대로 그 안에, 그죠? 반영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과도하게 특정한 사람들의 의견이 과잉 대표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그들이 당선을 결정하니까 그들 눈치를 살피게 되고, 그러다 보면 타협을 못 해. 왜냐면 타협하는 거 싫어해, 그 사람들은. 양극단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타협적인 언사를 한다 그러면, 저놈, 저 나쁜 놈, 저쪽 편, 뭐 이렇게 이제 욕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자꾸 이제 그런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되고, 민주주의는 그런데 타협의 미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단박에 가려고 하면 안 돼. 내가 그리는 세상이 있겠지만, 그런 걸 위해서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면서 조금씩 진전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이제 대화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실종될 수밖에 없고, 목소리 크게 내고 상대방한테 막 내지르면은, 그러면 인기를 끄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알겠죠? 그리고 지방에서는 투표율이 낮으면 또 이런 문제도 있어. 지역에 토 세력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장악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정부패가 생겨날 소지도 많아. 투표율이 낮으면요, 그냥 몇 명만 이렇게 좀 내가 포섭해도, 그죠?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유혹이 생겨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 투표하는 사람 자체가 적으면? 특히 군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뭐 특정 지역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경상북도에 있는 어떤 한 지방자치단체 군 단위에, 여기는요
군수를 뽑기 시작한 이래 군수가 임기를 채운 적이 없었던 지역도 있어. 지금은 채웠는지 모르겠어.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계속 구속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민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1등만 당선되니까 1등, 2등 차이가 별로 크지 않거든. 그 속에선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브로커들이 찾아와. 아, 제가 표 얼마 모아드릴 수 있다. 이런 애들이 오거든요. 왔을 때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뭐 다과라도 해야 되니까 돈 얼마라도 좀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 줬다가. 나중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임기를 못 채우고 나가고.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투표율이 낮으면 특히나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그렇고 주민홍보 부족 및 낮은 정보 공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주민 홍보가 부족하다. 주민들이 지역 사회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정치적 효능감이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뭐 그러는 건데 여기서도 내가 열심히 참여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좀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효능감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자기 민원 해결에만 관심을 쏟는 경우라든가 혹은 소수 집단이 이제 이 주도권을 막 크게 행사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건 좀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 이제 활성화 방안도 나와 있는데 요렇게까지는 시험 잘 안 나왔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 수준에서 잘 찾아가시면 될 거예요. 아셨죠? 네, 여기까지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부러 2절에서 나와야 될 얘기들 있잖아요. 이거도 좀 끌어다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예. 다음 시간에 너무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주민참여제도의 구체적 고찰,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제도를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예, 수고하셨어요. 예.